투자자 여러분들께 12월 중 산타넬리 후반 전에 피크아웃이 찾아올 걸로 좀 보고 있는데 S&P 500 지수 기준으로 4,600에서 4,700선 그 범위 내에서 S&P 500 지수가 움직인다고 하면 좀 미국 주식의 비중을 좀 가감하게 털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시가 올라갈 때 좀 팔아놓고 한 2, 3개월 동안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미국의 장기 국채와 관련된 상품들로 스위칭하면서 전술적으로 좀 대응하면 아마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2월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이 코앞이네요, 위원님. 네. 연말 계획 있으세요? 올해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원래 좀 예년에 늦으셨어요? 보통 이제 휴가가 네. 저희 회사는 6일 정도 되는데요. 우와. 오. 예, 연말에 보통 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좀 개인적으로 하루하루 끊어서 쓴다 보니까 올해는 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네. 또 연말까지 일하시면서 네. 지내시지 않을까. 네. 내년 그래서 분석도 왠지 더 그러면 네. 하실 시간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올해 연말부터 내년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이 보고서에도 제목이 있는데 미국 산타랠리 후반전 기대라는 게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그럼 네. 일단 산타랠리도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부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끝났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산타넬리의 후반부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타넬리가 사람들 생각에는 조금 일찍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FMC 그리고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결과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거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제는 이제 조금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게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월, 12월 연말 쇼핑 시즌만 놓고 산타넬리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산타넬리 효과가 좀 일찍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27일이 S&P 500 지수의 저점이 형성됐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보면 수익률이 10.7% 정도 돼요. 네. 단기간에 좀 빨리 올라온 건 분명히 맞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제 PC 결과를 앞두고 약간 시장이 경계감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망 모드가 약간 짙어지는 형색이긴 하지만 네. 결국 이번 주 발표되는 이 지표를 확인하고 난다고 하면 S&P 500 지수가 지금은 이제 4,600선 목전에서 움직이고 있긴 있는데 이를 상회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산타넬리의 후반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산타넬리의 어원은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연말 연초 증시가 맞아요. 강하게 움직이는 거를 보통 우리가 산타넬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도 네. 너무 일찍 산타랠리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뜻을 찾아봤거든요. 네. 일찍 하고 있는 거 맞더라고요. 맞아요. 일찍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산타넬리가 시작된 배경 중에 하나는 네. 결국 이제 크리스마스 전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들 어원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네. 그게 이제 바탕입니다. 네. 바탕이. 다만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이제는 좀 산타넬리를 해석하는 걸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1월, 12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그 기대감이 미리 해자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걸로 좀 해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화면 상단에 차트를 보시면 이게 2013년도 이후에 이 S&P 500의 월간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12월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10월 수익률은 2.3, 그리고 11월 수익률은 3.2, 그리고 12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러니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거의 한 달 전부터 기대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11월 달 연속성을 보이다가 12월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마이너스 0.1%. 물론 이제 12월 한 달 내내로 본다고 하면 11월보다 고점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타나지만 피크 아웃 이후에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새해를 앞두고 새해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차트를 보면 1월 달 수익률이 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수익률 마이너스 0.1보다는 개선되는 양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산타넬리라고 얘기하기에는 무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차트는 11월, 12월에 평균 수익률을 2013년에서 2022년 나타낸 거죠. 파란색이 11월간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11월 달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약간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사실 이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산타넬리가 또 그렇게 빨리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로서는 좀 빨리 찾아온 건 맞지만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원래는 10월 달부터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좀 늦게 찾아온 건 맞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산타넬리의 전반전이 좀 과거 평균 수익률보다는 지금 거의 2.75배 정도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그 산타넬리의 후반전 기대는 하지만 그 전반전과 비교를 해보면 올라가는 폭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12월 중 산타넬리 후반전에 피크아웃이 찾아올 걸로 좀 보고 있는데 S&P 500 지수 기준으로 4,600에서 4,700선 그 범위 내에서 S&P 500 지수가 움직인다고 하면 좀 미국 주식의 비중을 좀 과감하게 털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증시가 우상향할 걸로 전망을 해요. 근데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올해 산타넬리의 피크아웃 이후 좀 기간 조정 형태로 쉬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2개월에서 3개월 내지 증시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네. 사실 이를 좀 바라보기에 좀 어려워하시는 투자자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미리 좀 증시가 올라갈 때 좀 팔아놓고 한 2, 3개월 동안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미국의 장기 국채와 관련된 상품들로 스위칭하면서 전술적으로 좀 대응하면 아마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2월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2월 중에 산타넬리 전반과 후반이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후반 들어서면서 네네. 지금 전반보다는 그 강도는 좀 약해질 거고 네, 맞습니다. 피크아웃이 올 거다. 네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하면 한 4,600, 4,700 그 사이라면 맞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네. 그 다음을 대비를 해보는 게 네네.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결론이시고 그 전에 얘기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수석님 9월, 10월에 좀 산타넬리가 이제 늦게 찾아온 감이 있다. 올해는 오히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채권 금리가 국채 금리가 워낙에 좀 시장의 이슈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11월 들어서 시장 수익률이 좋아진 건 오히려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 시장을 좀 괴롭혔던 채권 쪽이 안정이 되면서 오히려 이게 이렇게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영향을 준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또 시장에서는 네. 또 미국의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또 관심이 그렇죠.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결국 4.3%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연말 쇼핑 시즌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온라인 매출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7.5% 정도, 998억 달러 정도 결과치가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계속 미국 소비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좀 보여줬어요. 결국 모바일 쇼핑이 확대되고 또 결제 수단이 유연화되면서 이제 미국 소비가 전략적인 소비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기업들이 할인율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들의 소비가 높아진 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온라인 매출 가운데 54% 정도가 이제 모바일 쇼핑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도 특이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당수의 이 소비자들의 선구매, 후결제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먼저 소비를 하고 대금을 후불 지급하는 그 금액 자체가 7,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7%, 또
또 추수감사절 전주와 비교를 해보면 75%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치를 보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증시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줬던 거죠. 아마 저희가 이 연합 네네. 뉴스 경제 TV 나오면서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10월 중순 때 5% 근접에 맞아요. 있었을 때 네.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크게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우리가 확인했던 지표들이 결국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맞아요. 네. 이게 예상치에 거의 부합할 정도로 전월과 비교하면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상당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예상보다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저는 그때도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연말 전까지는 4.2 언더로 내려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내년 2월 중순 전후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거의 3% 후반대 정도까지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물가 추이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시작된 디스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설명이 드리려고 해요.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심플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근원 소비자 물가를 나타내는 건데 파란색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 6월 피크아웃 됐고요.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 달 피크아웃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가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자꾸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의 눈을 좀 가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공급층 요인과 수요층 요인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흐름에 공급층 요인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잣들을 나타내는 건데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이 지수가 마이너스 0.28%로 음액값으로 바뀌었고요. 최근 데이터 10월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오히려 이 지수가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과 연계된 3분기 때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금 하락 반전하고 오히려 지금은 하락폭을 더 심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요층 요인인데요. 이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를 상품과 서비스로 나눈 거예요. 회색이 상품 가격, 그리고 파란색이 서비스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상품에는 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유가는 건색으로 나타냈고, 그리고 주거비는 빨간색으로 나타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상품 가격 하락이 물가가 떨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를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올해 상반기 때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올해 들어서도 이 빨간색 주거비를 보면 주거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가격이 올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인덱스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물가를 가지고 걱정할 요인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금리 추이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중순 때 5%까지 근접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이게 좀 애곡됐다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결국에는 그러한 가격대를 만들어줬다가 이제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고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가격에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고점은 사실은 올해 10월이 아니라 지난해 10월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지난해 10월보다는 언더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중요한 거는 결국 물가 향방인데 지금 주요 IB들이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각각 3.4, 네. 3.1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년, 내후년 근원 PC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3.7, 내년 2.6, 그리고 내후년 2.3. 그러니까 연준도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예상보다는 좀 빨리 떨어질 거를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가지고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10년물 금리가 시장에도 많은 영향이 좀 있었다면 5%를 뭐 10년물이 좀 넘어갔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빠르게 안정을 찾고 말씀해 주셨던 CPI가 결정적으로 좀 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11월에 산타랠리 표현하시는 산타랠리 전반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럼 또 앞두고 있는 게 이제 PC거든요. 네네. 이것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나온다면 어느 정도 잘 나와야 될까요? 예상치 부합 정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간밤에도 이제 미국 연준 의원들 간의 12월 FMC를 앞두고 맞아요. 통화 정책 결정을 놓고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긴 하는데 특히 원러 이사가. 예.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12월 달에 실질적으로 뭐 금리 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아카데믹하게 결국 물가가 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앞으로 물가가 향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일부 연준 위원들이 자꾸만 물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바탕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금리를 한번 올리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 주 뭐 30일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PC 그리고 코넌 PC 결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왜? 10월 소비자 물가 결과치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근데 보통 PC는 그 전철을 따라가는 게 항상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9월달 PC, 근원 PC 결과치가 각각 3.4, 3.7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월 PC, 근원 PC 예상치가 3.1, 3.5예요. 네. 그러니까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두 지표 모두 오름폭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 지표 발표 이후에는 미국 증시가 우리가 지난번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 그 줄을 놓고 온다고 하면 간망 모드를 보이다가 그 결과 확인하고 나서 증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원 PC 그리고 PC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다시금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줄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물가 지표가 당연히 이제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은 그 시점이 앞당겨지는 데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보면 내년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10월 PC, 근원 PC 결과를 확인하고 난다고 하면 아마 CME 패드워치 2의 확률값이 3월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정도의 시사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월에서 3월로 앞당겨진다. 네네. 일시적이다. 그러면 수석님께서 결국에는 한 5월, 6월 정도 계속해서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3월이 일시적일 것이다. 만약에 PC가 잘 나온다면. 제가 이제 항상 전반적으로 보면. 예, 네. 연준의 통화 정책을 전망할 때 저는 연준의 수정 경제 전망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네네. 전망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서 비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뭐 지금 화면을 송출해 주시면서 테이블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나가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하단에 있는 테이블이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제시된 테이블인데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금리 인하 폭을 전망을 하려고 하면 내년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 중위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네모는 올해예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5.1이죠. 네. 그리고 레인지를 보면 내년에 제시한 게 4.4에서 6.1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저점이 4.4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현재 정책 금리가 5.25에서 5.5이기 때문에 내년 하단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내년 연준은 금리 인하를 총 3차례 각각 25pp 그래서 최종 정책 금리를 4.5에서 4.75 정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이 수순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CME 패드워치 2는요. 여러분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확률값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표,
FMC가 끝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게 저는 올해 7월이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준 계기가 결국에는 이제 9월 FMC였고 또 이를 받아들이는 시점, 투자자들이 그게 이제 12월 FMC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기가 총 4번 있었어요. 95년, 00년, 2006년 그리고 2016년. 그때 당시 금리 인상 중단기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그 평균 기간이 9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7월 기준으로 9개월을 적용해 보면 내년 2분기가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5월 FMC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CME 패드워치 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이 틀진 않았어요.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걸 염두에 두면 좋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정말 하나 있어요. 뭔가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연준이 금리 인하 한다는 거 어느 정도 한다는 거 제가 또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건 네. 왜 하느냐?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하느냐?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네. 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못 해요. 중앙은행들은 명분이 있어야 그렇죠. 통화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전제 조건이 필요했어요.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 지표가 둔화되어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고 하면 일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 그렇죠. 아니냐고. 침체 얘기가 바로 나오죠. 예, 네. 근데 그거는 너무 학대 해석인 것 같아요.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되 이번에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 정도를 만들어주는 수준에서 끝날 거예요. 명분. 예.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완만한 경기 둔화 정도. 아. 그러니까 경착륙에 들어갈 정도로 급격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경제 지표들이 보여주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기 때 금리 인하 단행하기 이전에 경제 지표 변화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전제 조건이 4개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고용 부분,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져야 돼요. 네. 최근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보면 15만 건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가 10만 명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는 당연히 오름폭을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생산 지표.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이 양 지수 모두 수축 국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조업은 수축 국면에 있는데 서비스업은 확장 국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해서 수축 국면에 들어가는 게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들 보셔야 되고 나머지 4번째 조건은 결국에는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최근 미국 이 모기지 시장의 변화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대출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 때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달성 가능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내년 2분기 5월 FMC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부터 자꾸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합 뉴스 경제 TV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러한 좀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선을 분명하게 좀 긋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 수석 연구위원님께서는 뭐 지속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난 7월에 끝났다라고 네. 이건 분명하게 네. 계속 말씀해 주셨고 인하 같은 경우는 2분기로 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중요한데 전제는 침체가 와서 인하가 아니라 네. 완만한 경기 둔화의 신호들이 네. 나올 것이다. 네. 라는 또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이 미국에서 당연히 이 미국도 이제 내년 전망을 속속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의견들이 좀 분분한 모양입니다.
뭐 S&P 500 밴드가요 지금 어디는 3,300, 3,700을 얘기하고 어디는 5,500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어, 혹시 올해 연초를 한번 거슬러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그때 당시 주요 IB들이 올해 S&P 500 지수의 밴드를 모두 제시를 했는데 보름도 안 돼서 모두 다 틀렸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망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증시 전망에 대한 어떤 변동성도 클 뿐더러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전망을 하려고 하는 눈높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뭐 어떤 한 조직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전망을 발표할 때 당연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탠스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분석하는 분들마다 각기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내년도 전망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미국 증시가 상조하고 흐름은 분명하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라는 사이클의 시작이 과거와 달리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연준보다 ECB가 먼저 금리 인하를 1분기 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ECB, 연준 이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라는 통화 공조에 동참한다는 이 분위기 자체가 이염선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산타넬리의 피크아웃, 네. 그리고 나서 내년 2월 정도까지는 기간 조정 형태를 보이다가 내년 3월에서 2분기, 그때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들어오길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분기 때 미국 증시가 상당폭 큰 폭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때는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숨고르기를 좀 보이다가 내년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정책 모멘텀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3분기 때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4분기 때는 이제 당선자들의 이제 그 정책 노선에 대해서 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년도 이제 S&P 500 지수 밴드를 4,200에서 5,000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상저하고 흐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가 좋고 지수가 올라가는 상승 강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내년 2분기 때 되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이전 기간 조정 기간 동안에 분명히 저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좀 미국의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들. 저는 올해 주도주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봐요. 그래서 지수로는 미국 나스닥, 섹터로는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IT, 그리고 스타일로 놓고 온다고 하면 가치가 아닌 성장, 그리고 사이즈는 대형, 그리고 네. 기타 스타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퀄리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전 기간 조정을 보이는 그 저점, 그때 좀 가감하게 많이 사 놓으시면 내년 2분기 때 여러분들이 좀 웃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타랠리 피크도 얘기를 앞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서서히 하고 네네. 네, 조정을 보일 때 내년에 유망하다고 해주셨던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보고 그래서 2분기 때 좀 드라마틱할 네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전문가님들 이제 내년 전망하는 거를 다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은 수석 의원님 말씀 종합해 보면 인하를 어디에서 먼저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하의 어떤 시작점 네네.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해일 가능성이 좀 있네요. 금리 쪽에서. 지금 주요국들 보면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한 권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일부 선진국보다는 이제 신흥국들이 앞서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파급력을 주는 거는 선진국 중앙은행들 특히 연준과 ECB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에 BOJ는 좀 다를 겁니다. 내년 상반기 아마 좀 1분기 정도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좀 없앨 거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 된다고 하면 결국 일본의 경기가 이제는 좀 금리를 올려도 되는 정도까지 체력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 간에도 통화 정책의 엇갈림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연준, ECB, BOJ 이 세 중앙은행들을 얘기했던 이유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을 때 ECB와 BOJ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전망을 놓고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네. 달러가 떨어지면 내년도 위험 자산들 가격이 올라갔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년도 투자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장기 금리 하락, 또 달러 약세, 주가 상승이라는 조합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 얘기까지 좀 덧붙여 주시면 어때요? 미국은 뭐 상저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도 동일합니다. 상저하고 흐름. 내년 하반기가 상반기 때보다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죠. 근데 이제 연준이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준이 내년 2분기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내년 3분기 초입 때부터 금리 인하를 좀 시작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한국은행의 생각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한국은행이 아카데미각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한테 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내년도 이제 경기 둔화의 시점은 우리나라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약간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과거처럼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한국은행이 좀 따라가는 형태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결국 한국의 펀더멘탈을 반영한 이제 시장 금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의 시장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투자 심리상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 역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피크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좀 호전되는 양상들도 좀 기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와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